나의 뇌는 나보다 잘났다. 슬픔, 너와 함께하는 것, 생산적인 감정이라. 이 장에서 들을 이야기는 바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에 스치는 것을 모두 실행할 수는 없다. 모든 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이 좋으면 세계를 품고 안고, 슬프면 베개로 성을 쌓고, 욕실에서 징그러운 바퀴벌레 세 마리를 보면 곧장 호주로 유미를 거버리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감정을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행동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감정을 추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인 것이다. 내 스캔 사진에서 공격심이 관찰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거라고 추론하거나 흥분이 관찰되었다고 그가 외도할 거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 생각이 곧장 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도 마찬가지다. 공감은 곧장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당신은 이미 알 것이다. 다른 쪽 뺨까지 댄다든지, 발을 씻긴다든지, 거리에서 할머니를 돕는다든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감정에 부응하기, 영혼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두 명의 실험 대상자는 여전히 마주 앉아있다. 한 사람은 격하게 울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일단 들어주면서 간혹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힘들다는 몸짓을 취한다.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는 듯이 갑자기 이어폰을 낀다. 이것은 행동 선택지 1번이다. 신경을 꺼버리는 것 말이다. 감정을 억누르든 방향을 새롭게 틀든 간에 감정 조절은 힘들고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종종 실용적으로 퇴각해버린다. 그냥 보지 않는 것이다. 실험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대신에 실험에서 하차해버린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아동노동 착취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청률이 낮은 것도 그랬었다. 동일한 이유에서 우리는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재활 잡지를 파는 사람을 멀리서 45도 각도로 견누지라고 무심하게 지나친다. 주어가는 판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 하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면 재빨리 반대편 보도로 건너감으로써 해결을 한다. 심지어는 오던 길을 거슬러 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피하고 본다. 타인의 불행도 스트레스다. 소그룹으로 경우에 그렇게 피하는 전략은 잘 통하지 않는다. 인구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다리를 저는 것은 이웃을 피해 다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의 다리가 얼른 나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낫다. 그래야 자기도 가슴 아픈 광경을 보지 않을 수가 있다. 생활 공동체가 커져버린 현대 사회에서는 외면해버리는 것이 더 쉬워졌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 기원전 약 500년 석가모니라는 젊은이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차단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권유도 민중과의 머나먼 거리를 증명해 준다. 1927년 미시시피에 홍수가 나서 50만 명 이상의 주로 흑인들의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재난 현장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유능한 구호 담당자만을 파견했을 뿐 국가 재난보험에 설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돈은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상관과 옥신각신했다. 자생경계를 위해서 사진 12장에 사인해달라는 부탁조차도 거절했다. 그러나 고통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면 사람들은 아주 다르게 반응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식가모니가 처음으로 죽음과 노화, 질병과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아서 6년간 고행에 돌입했다고 한다. 에브리햄 링컨은 기선 여행을 하다가
자기 맞은편에 앉은 연함은 영의 너희를 목격하고서 이후에 너희를 소유한 친구에게 이렇게 적어보냈다. 그 관계가 내게 크나큰 아픔이 남았다네. 오하이오나 다른 노예 제도가 허용되는 지역에 가면은 늘상 그런 광경을 보게 되지. 이렇듯 비참함을 느끼는 하는 권력을 허용하는 제도가 정말 달갑지 않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 세계의 역사는 종종 누가 어떤 감정을 대면했는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이어왔다. 오늘날 우리는 간접적으로 노예를 부리고 있다. 국제 노동자협은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 이상의 노예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예제의 흔적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자들과 미 국무부의 도움으로 자신의 소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노예들과 직접 만날 확률은 상당히 적다. 고통을 겪는 자들은 직접 볼 필요가 없다. 문명화된 세계에서는 참으로 무정해지기 쉽다. 그럼에도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지만은 과연 누가 원할까? 슈퍼리치의 크리스마스 선물 카탈로그인 크리스마스 북에 다음과 같은 상품이 올라왔다. 100만 달러의 다이아몬드 반지 한 개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아프리카 여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미디언 스티븐 콜베어는 받아쳤다. 100만 달러의 너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다고? 그럼 그것을 보지 않으려면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나? 보지 않으려면 전곡을 찌른 풍자다. 이렇게 전곡을 찔렀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엄청나게 많다. 그 모든 것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한편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가 더 나은 행동을 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소규모 공동체에서조차 서로에게 친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주거 공동체나 수학여행 같은 것을 생각해보라. 세계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서 좁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감정적으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매일 시간이 남아들어서 온갖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두려움, 좌절, 염세주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가면은 동정 희로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감정은 인류의 온갖 지식과 연결해 주는 기기에 24시간 접속해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고 누가 그랬는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대면해야 하는 직업군도 이런 피로감을 느끼면서 번아웃 신드롬에 걸릴 위험도 높다. 여기서는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수술 담당 의사와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퇴각을 실행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공감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허용하든 억압하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도망이라는 선택지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힘든 감정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감정 2.0 동정심과 자비심. 상대의 동일한 감정을 피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답변이 아닌 상황도 많다. 분노를 생각해보라. 분노 역시 미러링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이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질투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승진해서 누군가가 시기한다고 해보자. 이때 당신도 똑같이 그를 시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쪽으로 감정을 개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까지 힘들면 속으로 그에게 막 화를 내는 것도 괜찮다. 감정 전념은 이런 상반된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가능하게 할 따름이다. 86건의 연구를 비교한 메타 분석에서도 공감 자체는 실제로 공격적인 행동을 막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항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감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 밖에 공감이란 이야기하는 감정도 도움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그런 감정은 우리에게 도울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거리두기는 우리를 무정하게 만들고 두려움이나 슬픔에 휩싸이면은 약해지고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상대의 절망 앞에서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는 몸짓을 취했던 앞의 실험 대상자를 생각해 보라. 이런 반응은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도우려는 마음은 자기 효용감을 필요로 한다. 자기 효용감은 자신을 도울 수 있고 돕고자 하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감정이다. 돕고자 하는 감정이다. 돕고자 하는 감정이다. 몇몇 신경과학자는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허락하면서 이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감정은 바로 동정심이다. 자비심이라고 불러도 좋다. 여기서는 자비심이라고 불러보자. 자비심은 관심과 호의를 바탕으로 하는 따스한 감정이다. 부모와 같은 감정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다른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비심이다.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은 위로하고 챙겨주고 보살피고 싶어하는 감정이다. 신경과학자에 따르면 고통에 단순히 공감하기보다는 관심과 애정까지 느낄 때에 대상다발, 안화, 전두, 피질, 선조체 등의 중추들이 활성화되었다. 이런 중추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되는 것들이다. 공감에는 최소한 두 종류가 있다는 생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데니얼 베스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테스트했다. 우선 실험 대상자에게 그들이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물었고, 다음은 따스함, 이해심, 부드러움, 동정심 등을 질문했다. 그 결과 후자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더 자주 남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문병을 갔을 때도 100의 타일 개수를 세는 것보다도 자유로운 감정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사회적인 보살핌은 엔돌핀 및 불안을 완화시키는 호르몬 등을 분비시키며 이런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보살핌을 베푼 뒤에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손을 잡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도 나타났다. 좋은 감정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겠다. 15분간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덜 느낀다. 도우미와 환자 모두 이런 활동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 요약해보자.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보다도 돕는 것이 더 친사회적인 행동이다. 하지만은 그러려면 공감이라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불충분하다. 우리는 몇몇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공감은 어떻게 자비심으로 올라갈까? 이는 오늘날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데 간단히 설명하기는 힘들다. 모든 과정이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데다가 설사 실험한다고 해도 실험 대상자들에게 2초, 3초 한 번씩 지금 감정이 어떠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공감이 자비심으로 바뀌는 과정을 두 칸짜리 사다리쯤으로 상상해보면 좋을 것이다. 사다리의 첫 칸은 공감이고 두 번째 칸은 자비심이다. 도움을 베푸는 행동까지 이어지려면 첫 칸에 오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첫 칸에 올랐다고 자동적으로 두 번째 칸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학문은 아직 공감에서 자비심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칸의 개수, 크기, 특성 등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사다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이 자비심으로 넘어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